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지금 조금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냥 막말하는데 좀 자제해달라 한 번 정도 이야기하면 그만일 건데 연일 지금 며칠 동안에 자 오늘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3일 연 3일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막말을 더 용납 못해. 엄중 책임으로 경고를 한다라고 또 어제 응분 조치를 하겠다 해서 하루 만에 엄중 책임이라고 지금 하고 차기 총선에 불이익을 경고했어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말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총을 쏘다보면 명중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뭐 월남전에는 수천 발 쏴야 한 발이 명중됐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오바라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이건 부수적인 피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당의 대표가 막말을 엄중 조치하겠다, 공천 안 주겠다 이러면 누가 이제 한국당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정치인의 무기는 그 말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셨던데. 근데 이제 실제로 정치인은 언어의 마술사고 언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자기 정치적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제 판단으로는 이번에 이야기됐던 최명진 의원의 말도 막말 아니잖아요. 막말 아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막말을 쉽게 얘기하게 막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전혀 안 맞고 이렇게 뜬금없는 억지 소리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막말로 그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황교안 씨가 지금이라도 빨리 그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어떤 정치인이 자기 목을 내걸고 투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요즘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막말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시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입을 셧다마우스 하라고 하니까 저는 참 화가 납니다. 자, 지금 한국당의 막말이라 하는 수준도 지금 분노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보는데 자, 한번 이야기했으면 됐을 건데 3일날 4일날 어제도 현충원에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엄중 조치를 하겠다. 그러고는 또 오늘 또 당의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러 사태에 대해 사과를 드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중 책임을 묻고 이제 공천에도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번 꽂히면 계속 물고 늘어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황교안 씨가 자기는 바른 말만 하고 올바른 행동하는 사나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기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봤을 때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단죄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자기가 꺼냈는데 그 의원들이 자기 말의 권위를 인정 안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 사람의 성격, 뭐 이 검사장급 간부를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뭐 총리하고 대통령 대행을 했대. 저 사람이 권력자의 의지에 반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껏 어떤 문제를 처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 양반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2014년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7월달 한참 더운 여름에 40일을 우리가 여의도에서 이 유병헌 관련 이 의혹 당사자들을 정치계 재계 관계에 다 처벌하라고 시위를 했어요. 뭐 저도 나름대로 제보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박지원이 국회에 나온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여의도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처벌하라고 지금 몇십일째 시위를 하는데
저 거기에 대해 근거 있냐니까 근거 없다고 딱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권의 법무장관이냐. 자, 지는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야당 의원 앞에 편하게 빠져나갈지 모르지만은 숱한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렇죠. 봤을 때. 그런데 그게 근거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처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만한 놈들. 그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또 제가 재판까지 받았죠. 아,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내가 그때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황교안 씨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스타일이 자기 힘의 양만큼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권력을 가진 만큼 드러내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그 꼴은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허튼 소리 한다든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꼴은 절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아부꾼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지금 특유의 제가 진백일이라고 에세이집 밤이 깊은 먼 길을 갔니 어쩌니 하는 걸 냈다는데 자, 자기 지방 돌아다니는 대장정이라고 해가 앞으로 고생길 시작인데 그걸 뭔 대장정이라고 뭔 투쟁을 제대로 했다고 사진 찍어가 벌써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방 돌아다닐 때부터 책 내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책이 벌써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기획을 했겠죠. 그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고 보수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다 몰빵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조금 접근한다 하면 신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개 망신을 몇 번 당하고 나면 투쟁한다 했다가 또 여론이 좀 벌어진다 하니까 지지율이 일부러 그래 만들잖아요. 여론조사한 놈들 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도니 무슨 합리적이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고 대안을 내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황교안 씨가 이런 분이 아니길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아래 총리로 있을 때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그 위에 충실하게 오더를 따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자기가 넘어서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어지는 일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오버하는 일을 해서 문책을 당할 일은 절대로 안 하고 그 대신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갔을 때는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 아예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직언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힘든 스타일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진짜로 지금 자유한국당 이런 상황이 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한국당 이 황교안 씨 조언하시는 그룹에 계시는 분이나 친위 세력들은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는 조언하는 이야기도 황교안 씨 기분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체제가 맞춰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보면 일부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찬양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뭐라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기고 싶으면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야 될 건데 정말 이 보수 바닥에요. 누가 될 것 같아 저거들끼리 생각하면 그냥 떼거지로 모여가 줄을 서요. 그러니까 전부 황교안 잘한다고 황교안을 찬양하고 빠는 놈들만 수두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 하면 쟤한테 댓글도 험악하게 다는 놈들 많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 하루 이틀 겪는 거 아닌데 제가 정치판으로 딱 봤을 때는 이해창 씨가 자기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렇죠. 카리스마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요. 그런 이해창 씨도 결정적일 때 그 법관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패배했는데 지금 황교안이 저런 식으로 문재인에게 국정 운영에 자기 체면만 세워주면 협조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만 미안하다 하고 적당히 다시 좀 고민해보자 이러면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면 됩니까? 아니 지금 원유
밀수출하는 거하고 석탄 이런 이야기가 말 해야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절대로 문제가 커질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 시민들께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황교안 씨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황교안 씨한테 전달이 돼서 그 황교안 씨가 언행이 바뀔 수 있게 해야만 보수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황교안 씨 끝까지 이런 식으로 투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새로운 주자가 등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수 지지자들이 만들어야지 내년 4월 총선에서 보수가 이길 수 있지. 지금 이대로 이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만약에 우리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서울 방문하는 일이 생기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거 진짜로 어렵게 됩니다. 예.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자, 참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안 차리면 뭐 자기가 날아갈 거니까. 근데 하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장관과 총리를 지냈잖아요. 예, 예. 자, 한 정권에서 장관을 시켰다가 총리를 시켰어요. 예. 안 그러면 자기 검사장으로 그냥 예. 정관 예우 받는 변호사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는 자신의 은인입니까 아닙니까? 은인이죠. 그런데 한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가 네. 정홍원 그 누굽니까 저기죠 김병준 씨를 네. 총리로 이제 그때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야당을 좀 달래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자기가 무슨 듣지 못했다고 뭐 퇴임식을 하라고. 네. 왜냐면 총리는 자기가 새 총리가 국회 통계에서 올 때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청도 그렇죠. 해줘야 되고 네. 그죠? 뭐 그런데 그만두겠다고 해가 바로 뭐 퇴임식을 지시했다고 네. 그때 당시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보도 난 걸로 봐서는 뭐 사실일 거라고 보는데 네. 없는 사실이 나왔겠어요? 네. 열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그냥 한 번도 넙죽 달라들지 없죠. 않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끝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총리를 또 하나 임명해서 하려 한다.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입은 은혜는 예. 내가 이걸 뒷마무리를 잘 해주고 어쨌든 좀 낮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까지 가겠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이제는 힘이 있을 때는 면종 복배하다가 네. 힘이 빠지니까 기분 나쁜 걸 표현을 해야 돼. 그렇죠. 절대로 그 기분 나쁜 거는 그 전에는 표현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김진태 의원하고 경선할 때는 네.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언급을 했잖아요. 네. 왜 박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 네. 왜 넌 박이 저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대통령 있었냐. 권한 네. 대응으로 있었냐. 예. 뭐 온갖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병원에 네. 뭐 저 책상 하나 넣어달라는데 그것도 뭐 안 들어줬다. 유치장에. 누가 폭로했죠. 네. 유치장에. 자 그러는데 그때는 그래 태블릿 PC 이야기. 엊그제는 또 태블릿 PC 자기가 또 잘못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해버렸더만요. 그러니까 너무 참 지금 행보가 너무 갈지자 행보에 지금 본인이 그 정치를 잘 모르면 주변에 그 참모들 이야기 직원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아예 안 듣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더더군다나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검사 출신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뭐, 정치인들 그 뒷배경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기가 좀 안다고 쳐도 그게 실제로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학도 호국단 단장했다요. 네. 그거 하나도 의미가 없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웬만하면 네.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저항 정신이 있고 해서 네. 학도국단 단장을 안 하죠. 네. 우리 때는 뭐 의용 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때도 좀 네. 부끄럽게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보면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 자기의 가치나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위를 따라서 그냥 예? 출세를 추구하는 것인지. 자 하나 보면 총리할 때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다 타고 들어갔잖아요. 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기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지금 현재까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분이 잘 되면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추론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까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근데 그런 모습이 계속 되면 국민들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간의 보수에서 보인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서 네, 보인 모습들에도 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그걸 재판한 전통적인 보수에 있어서 출세지향적인 관료의 네. 모습 이런 걸 보이고 있고 또 하는 일이라는 게 자신은 뭐 젊은 사람과의 뭐 토크쇼를 한다, 에세이집을 낸다, 뭘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너무 자기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헌신하는 모습,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는 모습, 이 사람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 그 보수 우파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지금 현재 좌우우면하면서 투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해 보이는 핵심은 빼놓고 그냥 어떻게 해서 대충 국회에 그 원내 복귀할 그 명분만 찾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내년 총선이거든요. 예. 내년 총선에 잘못되면 그 헌법 개헌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나라가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끌려가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한 10개월 남았는데 다음 총선까지 그 전에 그 실제로 대안 세력이 없는 상태인데 자유한국당이 중심을 빨리 잡도록 이 지지자들이 압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 무슨 뭐 경제 대책을 마련한다고 특위 만들었는데 그 멤버들 보면 네. 그 신자유주의에 시장 경제에 정경련에 무슨 재벌에 네. 이거 옹호하던 사람들 다 갖다 놨더만요. 그래요? 그건 제가 안 그래서 거기서 뭔 깨가 노게 생겼느냐? 제가 빤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바뀝니까 나이 들어가? 왜? 돈 되는 데고 기득권 다 있는 데인데. 네. 그래서 무슨 대안을 내겠다. 투쟁이 아니라 하는데 지금은 투쟁이 필요하지 대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오롯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느냐, 이 체제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국가적인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상적인 투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북 세력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 건이 분명히 그 북한에 정유를 해가지고 예. 기름을 줬는지 석탄을 어떻게 밀수입을 했는지 그 대금을 어떻게 치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야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그 대가는 본인이 내년 총선 다음 날 다 치를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 소망은 지금이라도 뭐 대충 어떻게 해서 국회로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확실하게 그 진짜로 투견처럼 이 북한 문제의 핵심을 물고 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볼 때 종로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저는 종로에 출마할 배짱이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까워요. 비례대표 할 가능성이 지금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알아서 할 부분인데 제가 창원 출마했다 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승부수를 띄었어야죠. 떨어져도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황이 나갔으면 500표 차이 났는데 이겼겠죠. 이겼고 또 이번에 되면 다음에도 그것을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제 내년에 재선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이 다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정신 차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뭐 제주도에서 이제 이름까지 공개됐어요.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새로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애를 이제 여자가 데려가서 제주도 친정에 맡겨놨다는. 그래서 좀 보고 싶다. 안 되니까 재판까지 해서 접견권을 받아서 갔는데 남편이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죽여서
바다에서 시체를 던졌다는 둥, 또 무슨 뭐 도로변에 버렸다는 둥, 김포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무슨 소유 가옥 옆에 처리했다는 둥 해서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뭐 괴롭힌 것도 아니고 애 만나고 싶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뭔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남자를 죽여서 아마 시신도 훼손한 것 같아요. 시신 토막냈다고. 예, 토막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시신을 토막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시신 훼손이 보통 아니, 보통 뭐 마음 약한 사람은 살아있는 생선도 못 잡잖아요. 시신 훼손을 하는 일이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토막까지 내 가지고 그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걸 보면 이제 그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보통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저 집에 이제 새로 재혼한 남편은 사이에 남편이 데리고 나온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또 3월 달인가 자다가 뭐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그럼 그것도 사인을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남편이 뭐 둘러대고 있는데 그의 사인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시신 훼손까지 하는 이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건 사이코패스적인 속성이 가능성이 많죠. 여성이 특히 말입니다. 남자를. 그래서 경찰에서도 어떻게 여자가 건장한 남자를 죽여서 토막까지 낼 수 있느냐. 1대1로 만났는데. 뭐 그거야 이제 그 건장한 남자라도 약을 먹인다든지 뭐 하면 그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해를 한다든지 그거야 건장한 남자라도 그 얼마든지 처치가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살해 후에 시체를 토막내는 과정이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피가 많이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의사들 중에서도 그 저희들은 이제 카다바 그러니까 시체 해부 실습을 했던 의사들도 실제로 그 부검 현장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의사들도 왜냐하면 부검은 그 선혈이 낭자하고 이렇게 피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체 해부하는 거는 피는 다 뺀 상태고 이렇게 방부 처리가 된 상태거든요. 아니, 그 타운이 다른 거죠. 근데 부검을 하는 장면은 저는 부검하는 걸 못 봤는데 부검하는 거 굉장히 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는 거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사이코패스적 속성을 갖고 있는 연쇄살인자들의 과거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이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을 잔혹하게 죽인 경력이 반복되어 있는 짓거릴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거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그래서 저기 작년입니까? 인천 송동가에 거기에 인천 연수구인가? 연수구에 젊은 애 둘이서 고등학생 뻘 둘이서 뭐 이렇게 애를 하나 옥상으로 유인해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 애들도 보면 뭐 내부에 고양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부해서 죽이고 뭐 그런 자료들이 있고 그림이나 그게 이제 그 전반에도 제가 그 사이코패스 이야기 나올 때 그 어린 아이들이 동물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유심히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이코패스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동물들을 괴롭힐 때 동물들의 고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는 동물 학대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인간에 대한 학대 범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요인입니까? 아니면 후천적 요인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후천적으로 보지 않고요. 사이코패스는 타고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뇌의 신경 조직에 뇌 그 부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부위가 그 공감을 느끼는 부위가 덜 발달되어 있는 걸로 구조적으로 뇌 구조가요. 좀 그렇게 해부학적 구조도
그러니까 연구상 정상인과 사이코패스를 비교했을 때는 인술라 영어로 INSULA라는 예. 그 부위에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예. 연구 보고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뉴런 레벨로 내려가면 예. 공감 능력이 그 영향을 주는 게 미러 뉴런이잖아요. 그 거울 신경. 예. 거울 신경이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사이코패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이코패스는 지금 현재까지는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범죄율을 줄이는 거 쪽으로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한다든지 여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어릴 때 그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네.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주변을 위해서라도 네. 적절한 치료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인종 네. 차별이나 그 사람에 대한 뭐 이 나치식 네. 그런 어떤 무생학적인 네. 문제로 이렇게 될까봐 안 하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요? 치료가 잘 안 돼요. 참. 그러니까 뭐 정신분석 치료로도 접근을 해보고 약물 치료로도 접근을 해보는데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자체가 그 뉴런 자체가 그 부분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치료를 해도 약간 좋아지는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 네. 끔찍하다라거나 그런 걸 못 느끼는 두렵다라거나 이런 감정을 전혀 못 느낍니까?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학대나 무슨 뭐 훼손이나 잔인함이나 네. 이런 부분을 즐기고 기록이 남고 계속 그렇게 그럴 되어가면서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나중에는 사람에까지 손대는 단계로 그럴 가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어릴 때는 개구리나 무슨 벌레를 네, 잔인하게 네. 죽이고 네. 그러다가는 또 닭이나 개나 뭐 네.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고는 크면 이제는 어떤 계기에 네. 사람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줄줄이 사람을 네. 죽일 때 쾌감을 느끼면서 막 네, 죽이고.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는 다른 그러니까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외과 의사를 하면 수술을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겠네요. 네. 그게 뭐 전혀 마음속에 긴장을 덜하고 예, 그냥 기계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M&A 전문가라든지. 냉정하게 써. 예, 예. 예. 뭐 인수하는 사람의 예, 고통에 이런 게 느끼지 않고 예, 예. 그냥 아무런 그렇죠. 그게 없이 예. 무지막지하게. 판단만 하는 거죠. 판단만. 참 그래서 그 뭐 영화 셜록인가 영더 예, 예. 그 셜록도 좀 사이코패스 같아 보이던데. 아무튼 셜록은 제가 안 봐서 예, 모르는데. 그거 다음에 네, 보십시오. 한번 그것도 볼게요. 감정이 없어요. 예. 이 엄청 머리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는.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를 알아볼 거예요 아마.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 상대방이. 참 진짜 이게 같이 섞여서 살다가 네. 어느 날 몸에 숨어 있던 그런 사이코패스적 속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 네. 문제가 이제 크게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 사이코패스를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경영인 CEO 중에 1%가 1% CEO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사이코패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성취와 결과만 네. 생각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자고우면하지 않으면 남보다 훨씬 더 나은 성취를 이룰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성취만, 밟아버리는. 성취만 하는 거니까. 예. 하이 참. 근데 이 사회가 곳곳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보고 사람들이 다 선언을 했을 건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참 사이코패스 무슨 진단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참 위험하네 위험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를 안 만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과 가까운 상태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차를 추돌했는데 네. 그냥 나타나가 바로 죽여버리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가 그래도 악연을 덜 만나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자기 자기 계획이나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죠. 길 지나가 이번에 그 갑자기 어떤 사건에 갑자기 길 지나가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예, 참 세상이 그 무사히 사이코패스 안 만나고 수명을 다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안 만나고 살 수는 없는데 얽혀 들어가는 과정이 없도록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덜 얽혀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자, 오늘 그 일부에서 황교안 왜 저러나 그리고 또 지금 제주의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